전국의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과학 공부도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쏙 집어넣어주는 친절한 과학 선생님 문성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함께 싸웠는데요. 이번 단원에는 또 어떤 재미난 배움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첫 번째, 생태계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떤 것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생태 피라미드와 또 생태계의 평형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아주 멋진 사진 한 장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주 밝지도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은 햇빛 아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평야 위에 풀밭이 놓여 있네요. 자, 이런 환경이라면 분명히 생물들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환경,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 알고 있나요?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생물, 그리고 그 생물이 생활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에요. 자, 아주 좋은 환경인데요. 이 환경 구성 요소 하나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우선 햇빛을 받고 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양과 토끼가 보이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좀 더 눈을 작은 곳으로 한번 옮겨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풀꽃에 앉아있는 벌을 볼 수 있네요. 풀꽃의 꿀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개미군요. 개미가 죽어있는 곤충의 사체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들의 모습을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개구리가 있네요. 근데 뭐 좀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뒤쪽에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자, 이제 눈을 잠깐 옮겨볼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숲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숲으로 가면 뭐가 많을까요? 그렇죠, 나무가 많죠? 나무 위에는 종종 이런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옆에 죽어있는 나무에는 버섯도 이렇게 자라고 있군요. 자,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분위기,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매서운 눈빛이 있었으니 바로 언덕 위에 있는 늑대, 그리고 하늘에서는 매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자, 평화로워 보이지만 무엇인가 계속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생물과 생물 간에, 그리고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소 간에 밀접한 관계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생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태계,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크게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은 뭘까요? 살아있는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는 뭐 햇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 흙, 온도 이런 것들 같이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생태계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고요. 생물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대요. 이름을 볼까요? 첫 번째 생산자, 두 번째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 우선 각각에 속해 있는 생물들을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생산자래요. 풀, 나무 등과 같이 광합성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이래요.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광합성이 뭘까요? 광합성이란 햇빛, 물, 공기 중에서 특히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일까요? 양분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양분을 생산했으니까 생산자다.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소비자 어떨 때 씁니까? 만들어진 것을 사서 사용할 때 소비자라고 하죠. 그럼 생물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뚜기, 호랑이 등과 같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동물이네요. 우선 동물이 소비자네요. 근데 어떤 동물이냐? 식물이나 동물을 먹이로 해서 살아간다. 즉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 만들어 놓은 양분을 가져갑니다. 돈 주고 가져갈까요? 아니겠죠. 잡아먹어서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요? 분해자죠. 분해한다는 것은 뭔가를 산산조각낸다는 거예요.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곰팡이나 세균 등과 같이 생물의 뭘요? 사체가 뭡니까? 죽어있는 몸뚱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배설물 뭐예요? 배설물 화장실에서 싸는 거 있잖아요. 대변, 소변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분해자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은 생산자인가요? 아니면 소비자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근데 우선 식충식물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식충식물이 있는데요. 식물하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식충식물은 이렇게 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잡아먹기 때문에 소비자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식충식물은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을 하는데 대신에 모자란 양분들 있죠? 이것을 곤충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을 스스로 생산하기 때문에 무엇이다? 생산자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금증은 해결되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내에서 생물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예를 들어서 토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끼는 뭘 먹어요? 고기 먹나요? 아니죠. 풀 먹죠. 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생활을 합니다. 네, 새끼도 낳고요. 또 놀러도 다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양분을 얻고요. 근데 이렇게 풀 먹고 양분만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은 만큼 배설하죠. 배설을 하게 되면 배설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하진 않았겠지만 토끼도 죽습니다. 사냥을 당하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병에 걸려서 죽든 죽겠죠. 그러면 배설물이나 사체는 아까 뭐였어요? 분해자,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 분해자들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물들 간 말고요. 비생물적 환경 요소와 생물 간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요. 자, 생태계 내에서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햇빛, 물, 흙 속의 양분을 이용해서 뭐가 자라요? 풀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먹는 채소들 있죠? 밭에다가 채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비료를 뿌립니다. 그러면 흙 속에 양분이 많아지고 그 양분을 채소들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햇빛, 물, 공기 등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한테도 영향을 준대요.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햇빛 안 받으면 사람도 우울해진대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햇빛이 있을 때만 또 없을 때만 활동하는 애들도 있고요. 물 볼까요? 여러분 물 안 마시면 죽죠? 공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즉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요. 서로 뭐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본 내용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태계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여기 생명이 없지만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무슨 요인?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햇빛, 그다음에 물, 공기, 흙, 온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한테 영향을 받는 뭐 있어요? 생명이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 중에는 식물이 있죠. 식물은 스스로 뭘 해요? 양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생산자라고 부르고요. 동물은 양분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남이 만든 것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뭐 해요?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것들은 얘네들의 사체나 아니면 배설물을 뭐 해요? 분해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어요? 분해자라고 불렀고요. 얘네들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48쪽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묻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과 생물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삐리리라고 한다. 배웠죠? 뭐였더라? 두 글자였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생물은 물속이나 땅속, 땅 위에 다양한 장소에서 다른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며 무엇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숲인가요? 네, 아니겠죠. 물속에는 숲이 없잖아요. 환경, 그렇죠. 생물과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모두를 뭐라 그랬어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뭔가요? 정답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50쪽에 있는 문제고요. 11번 문제네요.
자, 이 생태계의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토끼가 있고요. 풀 있고요. 물 있고요. 또 토끼가 여기에 배설을 했네요.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햇빛을 잡았고 풀이 자란다. 자, 햇빛을 잡았고 풀이 자란다. 여기 있는 것은 비생물적 환경 요소 요인이죠. 그 다음에 풀, 생물적 환경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이 맞죠. 두 번째 볼게요. 토끼는 물을 마시며 생활한다. 토끼 생물이고요. 물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맞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흙 속의 양분을 이용해서 풀이 자란다. 흙 생물이에요? 아니죠.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죠. 풀은 생물이죠. 그러니까 얘도 맞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토끼는 풀을 먹음으로써 양분을 얻는다. 토끼는 분명히 생물이고요. 풀은 뭔가요? 풀도 생물이죠. 생물과 생물과의 관계니까 얘는 아니고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공기는 토끼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그렇죠. 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 얘는 생물. 그러니까 맞는 얘기겠죠. 정답 뭡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개념 열심히 잘 공부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 첫 번째에서 생태계의 개념 그리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개념 두 번째에서는 생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그림을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풀밭에 뭐가 보이나요? 네, 양이 보이죠? 얘는 뭐 하고 있을까요?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얘는 뭘 보고 있을까요? 네, 양이 풀 먹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먹는 관계를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풀, 그리고 얘는 양에게 먹기고요. 양은 다시 늑대에게 먹힌다. 자,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이것을 하나의 고리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풀이라는 고리, 양이라는 고리, 그리고 늑대라는 고리. 이렇게 만들어 보면 한 줄로 쭉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붙여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죠? 먹이, 사슬.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무엇처럼?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실제 자연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볼까요? 자, 잠자리가 있고요. 잠자리가 누구에게 먹혔어요? 사마귀에게 먹혔습니다. 우리가 채집할 때, 잠자리 채집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여기서 느껴지죠? 왠지 조금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자, 자연은 이렇게 약육강식의 아주 냉정한 세계인 것 같아요. 사마귀가 잠자리를 잡아먹는 걸 보니까 사마귀가 가장 강한 것 같은데 풀숲에서 쉬고 있는 사마귀에게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그때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면서 사마귀를 냅다 낚아챕니다. 아까 그 강했던 사마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개구리의 맛있는 저녁 반찬이 되어버리겠네요. 자, 강한 사마귀를 냠냠쩝쩝 잡아먹는 개구리의 모습. 왠지 귀여운 개구리의 모습에서 약간 무서운 것도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생태계에서 개구리가 최강자일까요? 저기 뱀이에요. 뱀이 개구리를 냅다 낚아채서 꼴깍 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빠르던 개구리의 모습은 이제 점점 뱀의 입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군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방금 살펴본 먹이 사슬에서 잠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재밌는 질문이네요. 잠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일이 생길까? 우선 잠자리를 먹는 사마귀 배고프겠죠? 배고프면 곧 굶어 죽을 겁니다. 사마귀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 굶어 죽겠죠? 개구리 굶어 죽으면 뱀도 굶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실제로 자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왠지는 선생님과 함께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자연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먹이 사슬에서는 하나의 사슬만 빠져버려도 생태계가 무너졌지만 실제로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하나 볼까요? 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는 새가 먹고 새는 매에게 잡혀먹는 이거 하나는 먹이 사슬이에요. 하지만 이 사슬들이 막 엉켜 있습니다. 뭐처럼요? 마치 그물처럼요. 그래서 이것을 먹이 그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먹이 그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먹이 그물 방금 얘기했죠? 여러 개의 뭐가요?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처럼 보이는 것을 먹이 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 자연 생태계가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봅시다. 네, 이건 장점이 있는데요. 먹이 그물과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서로 복잡하죠. 막 얽혀 있죠. 이것은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해져요. 가령 여기서 보면 네, 여기 있는 무당벌레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무당벌레를 먹던 거미는 굶어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곤충을 먹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밥 대신 다른 빵, 피자 이런 것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뭘 하지 않아요? 멸종하지 않는다. 멸종이란 건 뭡니까? 생물이 아예 싹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내용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간의 관계죠.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다. 이건 뭐였죠? 네,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건 뭐였죠? 먹이 그물입니다. 얘의 좋은 점 뭔가요? 가령 뭐 중간에 있는 것이 하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아요. 멸종되지 않는다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있는 13번 문제예요. 다음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화살표로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먹는 쪽으로 화살표가 가도록 합니다. 라고 했죠. 자, 풀은 메뚜기를 먹습니까? 먹힙니까? 먹히죠. 그러니까 화살표 이쪽으로. 메뚜기는 개구리를 먹습니까? 먹힙니까? 먹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슬 모양이니까 먹이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51쪽에 있는 18번 문제인데요. 다음 생태계의 먹이 그물과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유리한 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었죠? 밥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고 빵 없으면 피자 먹으면 되고 그렇죠?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멸종하지 않는다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멸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세 번째 개념도 살펴보겠습니다. 생태 피라미드란 무엇일까요?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왕의 무덤. 그렇죠? 자,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각각의 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먼저 아래층을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물 분류할 때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했었죠? 어떻게 했었죠? 네, 양분은 스스로 생산하는 것과 다른 것을 잡아먹어서 양분을 얻는 것. 그다음에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것들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 구분한 것대로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 있는 풀들 스스로 햇빛을 받아서 그리고 물과 공기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합니다. 광합성이었죠?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하니까 그리고 생산하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생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 다른 생물들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 소비자들이죠. 자, 그런데 소비자들이 다 각자 다른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 여기 뭐 풀벌레들이 있죠? 얘네들은 가장 먼저 나온 소비자니까 1차 소비자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 위에 보면 얘네들을 잡아먹는 것 같죠?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소비자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2차 소비자라고 붙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층을 보니까요. 이 작은 새들을 잡아먹는 커다란 매가 보이죠? 얘네들은 세 번째 나온 소비자니까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바로 3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매는 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붙여줄 수도 있냐면 최종 소비자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3차 소비자가 항상 최종 소비자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최종 소비자라는 말은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소비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2차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4차, 5차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일 수가 있죠. 네, 궁금증 해결되었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피라미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예요. 자, 이 모양이 도대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생물들이 아파트처럼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같이 살펴볼게요. 생태 피라미드는요. 먹이 사슬에 따라서 생물의 수 또는 양을 표시하면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의 수나 또는 양이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이런 거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들요. 수나 양으로 표시를 했을 때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종류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풀은 많죠. 그리고 이 풀을 먹이로 삼는 1차 소비자는 풀보다 적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이로 삼는 2차 소비자도 역시 1차 소비자보다 적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3차 소비자도 마찬가지겠죠. 2차 소비자보다 수나 양이 적어야 돼요. 알겠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가령 생산자의 양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겠죠. 생산자를 먹고 사는 1차 소비자가 우선 줄어들 겁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죽어버릴 수 있겠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삼던 2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를 먹이로 삼던 3차 소비자 모두가 다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말이죠. 자,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1차 소비자가 확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2차 소비자 늘어나겠죠? 3차도 잠깐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생산자 수가 확 줄어버리겠죠? 자, 이렇게 갑자기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생태계는 평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대요.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한대요. 이게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나 종류의 수, 그리고 양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대요. 어떻게 유지할까? 바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것이 갑자기 확 늘어났을 때 그것을 먹이로 삼는 동물들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다 보면 이제 먹이로 삼던 먹이가 다시 줄어들게 되고 결국 다시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확 늘어나게 된다면 소비자가 먹이로 삼던 것들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수도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자연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자, 어떤 경우에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자연재해나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었을 때, 그래서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게 되면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정말 생태계의 평형이 깨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선생님과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유명한 미국 와이오밍주의 옐로스톤 파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공원에는 엘크라는 동물이 살고 있었는데 정부는 엘크를 보호하기 위해 1912년 늑대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1923년에는 늑대가 멸종되었고 엘크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수가 늘어난 엘크는 공원의 풀들을 다 뜯어먹었고 버드나무 숲도 파괴하였습니다. 숲풀과 버드나무 숲이 파괴되자 그곳에 살던 비버들도 사라지게 되었고 비버들이 계열물에 댐을 만들지 않자 계열물은 이전보다 더 빨리 흐르게 되었습니다. 빨리 흐르는 계열물이 지형을 변화시켜 버드나무 숲은 더욱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한 미국은 파괴된 생태계를 되돌리기 위해 1955년 공원에 회색 늑대를 풀었고 생태계는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생태계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 잘 이해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그림 뭐였어요? 바로 생태 피라미드였습니다. 피라미드란 말이 생각 안 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건 이집트에서 많이 보던 피라미드, 왕의 무덤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각 층을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 잘 볼 수 있겠죠? 가장 밑에는 생산자,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생산자를 먹이로 삼는 녀석이고요.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먹고 3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를 먹습니다. 그리고 얘는 최종 소비자였어요. 그렇죠? 최종 소비자였고요. 자,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수나 양을
균형을 맞춰간다. 평형을 맞춰간다. 이게 뭐였죠? 생태계 평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같이 살펴봤던 내용들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50쪽에 있는 15번 문제예요. 같이 볼게요. 다음은 생태 피라미드에서 각 단계의 생물 수 또는 양을 부등호, 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피라미드에서요. 이 층의 면적 있죠? 넓이 얼마나 넓은지 이게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바로 이 생물들의 종류, 양이었어요. 그렇죠? 아래층일수록 뭐가 많았어요? 양이 많았죠? 많은 풀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좀 적은, 풀보다 적은 양의 1차 소비자, 그것보다 적은 2차 소비자, 그것보다 적은 3차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부등호를 통해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생산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차 소비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요.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보다 적었죠? 그다음에 마지막 3차 소비자는 가장 적었어요. 가장 많이 먹지만 가장 수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많아버리면 다 줄어들겠죠? 먹이들이 다 줄어들어 버릴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열섬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수 또는 양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식물만 무성하던 미국 슈피리어호에 있는 로열섬에 먹이를 찾던 사슴 한 무리가 정착을 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먹이가 한가득인데요. 자, 그리고요. 다음 보면요. 이제 먹이가 많다 보니까 점점 사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풀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로열섬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풀이 줄어드니까 이제 흙들이 막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면 그러다가 어느 해 겨울 로열섬으로 건너온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이 늑대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사슴이 많으니까요. 열심히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후로 사슴의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풀이 다시 늘어납니다. 왜요? 사슴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로열섬의 생태계는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는 일화네요. 자, 이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로열섬에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로열섬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했을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사슴이 늘어나서 풀이 몽땅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늑대가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사슴이 많아지면서 풀이 줄어듭니다. 풀을 먹고 사는 사슴도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수의 사슴들이 죽게 될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니까 훨씬 배운 내용이 잘 이해되죠? 이제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공부했던 개념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생태계는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내 생물들은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는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생태계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 단원 첫 번째 미션에 나왔네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생명체가 널리 번식하게 된다면 생태계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직관공지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이 단원의 첫 번째 시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게시판 찾아오는 방법 어렵지 않죠? 검색창에 EBS 초등만 검색해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50쪽에 있는 15번 문제예요. 같이 볼게요. 다음은 생태 피라미드에서 각 단계의 생물 수 또는 양을 부등호, 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피라미드에서요. 이 층의 면적 있죠? 넓이 얼마나 넓은지 이게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바로 이 생물들의 종류, 양이었어요. 그렇죠? 아래층일수록 뭐가 많았어요? 양이 많았죠? 많은 풀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좀 적은, 풀보다 적은 양의 1차 소비자, 그것보다 적은 2차 소비자, 그것보다 적은 3차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부등호를 통해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생산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차 소비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요.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보다 적었죠? 그다음에 마지막 3차 소비자는 가장 적었어요. 가장 많이 먹지만 가장 수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많아버리면 다 줄어들겠죠? 먹이들이 다 줄어들어 버릴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열섬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수 또는 양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 식물만 무성하던 미국 슈피리어 호에 있는 로열 섬에 먹이를 찾던 사슴 한 무리가 정착을 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먹이가 한가득인데요. 자, 그리고요. 다음 보면요. 이제 먹이가 많다 보니까 점점 사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풀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로열 섬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풀이 줄어드니까 이제 흙들이 막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면 그러다가 어느 해 겨울 로열 섬으로 건너온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이 늑대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사슴이 많으니까요. 열심히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후로 사슴의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풀이 다시 늘어납니다. 왜요? 사슴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로열 섬의 생태계는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는 일화네요. 자, 이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로열 섬에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로열 섬 생태계는 어떻게 변했을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사슴이 늘어나서 풀이 몽땅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늑대가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사슴이 많아지면서 풀이 줄어듭니다. 풀을 먹고 사는 사슴도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수의 사슴들이 죽게 될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니까 훨씬 배운 내용이 잘 이해되죠? 이제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공부했던 개념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생태계는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내 생물들은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는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생태계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 단원 첫 번째 미션이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51쪽에 있는 18번 문제인데요. 다음 생태계의 먹이 그물과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유리한 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었죠? 밥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고 빵 없으면 피자 먹으면 되고 그렇죠?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멸종하지 않는다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멸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세 번째 개념도 살펴보겠습니다. 생태 피라미드란 무엇일까요?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왕의 무덤. 그렇죠? 자,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각각의 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먼저 아래층을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물 분류할 때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했었죠? 어떻게 했었죠? 네, 양분은 스스로 생산하는 것과 다른 것을 잡아먹어서 양분을 얻는 것. 그다음에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것들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 구분한 것대로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 있는 풀들 스스로 햇빛을 받아서 그리고 물과 공기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합니다. 광합성이었죠?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하니까 그래서 생산하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생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 다른 생물들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 소비자들이죠. 자, 그런데 소비자들이 다 각자 다른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 여기 뭐 풀벌레들이 있죠? 얘네들은 가장 먼저 나온 소비자니까 1차 소비자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 위에 보면 얘네들을 잡아먹는 것 같죠?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소비자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2차 소비자라고 붙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층을 보니까요. 이 작은 새들을 잡아먹는 커다란 매가 보이죠? 얘네들은 세 번째 나온 소비자니까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바로 3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매는 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붙여줄 수도 있냐면 최종 소비자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3차 소비자가 항상 최종 소비자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최종 소비자라는 말은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소비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2차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다음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가령 생산자의 양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겠죠. 생산자를 먹고 사는 1차 소비자가 우선 줄어들 겁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죽어버릴 수 있겠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삼던 2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를 먹이로 삼던 3차 소비자 모두가 다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말이죠. 자,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1차 소비자가 확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2차 소비자 늘어나겠죠? 3차도 잠깐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생산자 수가 확 줄어버리겠죠? 자, 이렇게 갑자기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생태계는 평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대요.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한대요. 이게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나 종류의 수, 그리고 양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대요. 어떻게 유지할까? 바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것이 갑자기 확 늘어났을 때 그것을 먹이로 삼는 동물들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다 보면 이제 먹이로 삼던 먹이가 다시 줄어들게 되고 결국 다시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확 늘어나게 된다면 소비자가 먹이로 삼던 것들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수도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자연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자, 어떤 경우에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자연재해나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었을 때, 그래서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게 되면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정말 생태계의 평형이 깨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선생님과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유명한 미국 와이오밍주의 옐로스톤 파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공원에는 엘크라는 동물이 살고 있었는데 정부는 엘크를 보호하기 위해 1912년 늑대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1923년에는 늑대가 멸종되었고 엘크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수가 늘어난 엘크는 공원의 풀들을 다 뜯어먹었고 버드나무 숲도 파괴하였습니다. 숲풀과 버드나무 숲이 파괴되자 그곳에 살던 비버들도 사라지게 되었고 비버들이 계열물에 댐을 만들지 않자 계열물은 이전보다 더 빨리 흐르게 되었습니다. 빨리 흐르는 계열물이 지형을 변화시켜 버드나무 숲 벌을 볼 수 있네요. 풀꽃의 꿀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개미군요. 개미가 죽어있는 곤충의 사체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들의 모습을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개구리가 있네요. 근데 뭐 좀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뒤쪽에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자, 이제 눈을 잠깐 옮겨볼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숲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숲으로 가면 뭐가 많을까요? 그렇죠. 나무가 많죠? 나무 위에는 종종 이런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옆에 죽어있는 나무에는 버섯도 이렇게 자라고 있군요. 자,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분위기.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매서운 눈빛이 있었으니 바로 언덕 위에 있는 늑대. 그리고 하늘에서는 매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자, 평화로워 보이지만 무엇인가 계속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생물과 생물 간에 그리고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소 간에 밀접한 관계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생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태계,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크게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은 뭘까요? 살아있는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는 뭐 햇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 흙, 온도 이런 것들 같이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생태계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고요. 생물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대요. 이름을 볼까요? 첫 번째 생산자, 두 번째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 우선 각각에 속해 있는 생물들을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생산자래요. 풀,
나무 등과 같이 광합성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이래요.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광합성이 뭘까요? 광합성이란 햇빛, 물, 공기 중에서 특히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일까요? 양분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양분을 생산했으니까 생산자다.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소비자 어떨 때 씁니까? 만들어진 것을 사서 사용할 때 소비자라고 하죠. 그럼 생물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뚜기, 호랑이 등과 같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동물이네 우선. 동물이 소비자네요. 근데 어떤 동물이냐? 식물이나 동물을 먹이로 해서 살아간다. 즉, 다른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금증은 해결되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내에서 생물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예를 들어서 토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끼는 뭘 먹어요? 고기 먹나요? 아니죠. 풀 먹죠. 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생활을 합니다. 네, 새끼도 낳고요. 또 놀러도 다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양분을 얻고요. 근데 이렇게 풀 먹고 양분만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은 만큼 배설하죠. 배설을 하게 되면 배설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하진 않았겠지만 토끼도 죽습니다. 사냥을 당하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병에 걸려서 죽든 죽겠죠. 그러면 배설물이나 사체는 아까 뭐였어요? 분해자,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 분해자들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물들 간 말고요. 비생물적 환경 요소와 생물 간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요. 자, 생태계 내에서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햇빛, 물, 흙 속의 양분을 이용해서 뭐가 자라요? 풀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먹는 채소들 있죠? 밭에다가 채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비료를 뿌립니다. 그러면 흙 속에 양분이 많아지고 그 양분을 채소들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햇빛, 물, 공기 등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한테도 영향을 준대요.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햇빛 안 받으면 사람도 우울해진대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햇빛이 있을 때만 또 없을 때만 활동하는 애들도 있고요. 물 볼까요? 여러분 물 안 마시면 죽죠? 공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즉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요. 서로 뭐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본 내용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태계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여기 생명이 없지만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무슨 요인?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햇빛, 그다음에 물, 공기, 흙, 온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한테 영향을 받는 뭐 있어요? 생명이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 중에는 식물이 있죠. 식물은 스스로 뭘 해요? 양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생산자라고 부르고요. 동물은 양분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남이 만든 것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뭐 해요?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것들은 얘네들의 사체나 아니면 배설물을 뭐 해요? 분해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어요? 분해자라고 불렀고요. 얘네들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여기 보면 실제 자연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먹이 사슬에서는 하나의 사슬만 빠져버려도 생태계가 무너졌지만 실제로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하나 볼까요? 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는 새가 먹고 새는 매에게 잡혀먹는 이거 하나는 먹이 사슬이에요. 하지만 이 사슬들이 막 엉켜 있습니다. 뭐처럼요? 마치 그물처럼요. 그래서 이것을 먹이 그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먹이 그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먹이 그물 방금 얘기했죠? 여러 개의 뭐가요?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처럼 보이는 것을 먹이 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 자연 생태계가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봅시다. 네, 이건 장점이 있는데요. 먹이 그물과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서로 복잡하죠? 막 얽혀 있죠? 이것은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해져요. 가령 여기서 보면 네, 여기 있는 무당벌레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무당벌레를 먹던 거미는 굶어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곤충을 먹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밥 대신 다른 빵, 피자 이런 것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뭘 하지 않아요? 멸종하지 않는다. 멸종이라는 건 뭡니까? 생물이 아예 싹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내용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간의 관계죠.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다. 이건 뭐였죠? 네,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건 뭐였죠? 먹이 그물입니다. 얘의 좋은 점 뭔가요? 가령 뭐 중간에 있는 것이 하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아요. 멸종되지 않는다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있는 13번 문제예요. 다음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화살표로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먹는 쪽으로 화살표가 가도록 합니다. 라고 했죠. 자, 풀은 메뚜기를 먹습니까? 먹힙니까? 먹히죠. 그러니까 화살표 이쪽으로. 메뚜기는 개구리를 먹습니까? 먹힙니까? 먹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슬 모양이니까 먹이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51쪽에 있는 18번 문제인데요. 다음 생태계의 먹이 그물과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유리한 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었죠? 밥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고, 빵 없으면 피자 먹으면 되고, 그렇죠?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멸종하지 않는다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멸종하지 않는다. 전국의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과학 공부도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쏙 집어넣어주는 친절한 과학 선생님 문성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함께 싸웠는데요. 이번 단원에는 또 어떤 재미난 배움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첫 번째 생태계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떤 것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생태 피라미드와 또 생태계의 평형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아주 멋진 사진 한 장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주 밝지도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은 햇빛 아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평야 위에 풀밭이 놓여 있네요. 자, 이런 환경이라면 분명히 생물들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환경,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 알고 있나요?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생물, 그리고 그 생물이 생활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루는 말이에요. 자, 아주 좋은 환경인데요. 이 환경 구성 요소 하나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우선 햇빛을 받고 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양과 토끼가 보이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좀 더 눈을 작은 곳으로 한번 옮겨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풀꽃에 앉아있는 벌을 볼 수 있네요. 풀꽃의 꿀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개미군요. 개미가 죽어있는 곤충의 사체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들의 모습을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개구리가 있네요. 근데 뭐 좀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뒤쪽에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자, 이제 눈을 잠깐 옮겨볼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숲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숲으로 가면 뭐가 많을까요? 그렇죠, 나무가 많죠? 나무 위에는 종종 이런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옆에 죽어있는 나무에는 버섯도 이렇게 자라고 있군요. 자,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분위기.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매서운 눈빛이 있었으니 바로 언덕 위에 있는 늑대, 그리고 하늘에서는 매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자, 평화로워 보이지만 무엇인가 계속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생물과 생물 간에 그리고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소 간에 밀접한 관계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